안녕하세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요즘은 매일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보면 어릴 때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미래 사회에 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은 KTX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려면 집 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시지나 전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보며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전만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도 널리 쓰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 어린 시절 친구인데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먼저 다가준 아이들이랑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친해질 기회를 놓친 적도 많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소심한 데다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랑 깊이 있게 친해질 기회를 얻는 게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내내 떠돌이 시설을 하다가 중학교에 갈 때쯤에는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어딘가로 이사를 하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낡고 허름하기는 했지만 방 2개가 있는 작은 집을 마련했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서 쭉 살 거다. 진짜? 진짜 아빠? 우리 이제 이사 안 가? 그래, 안 가. 이제 이사 안 가도 돼. 우와, 정말이지 아빠? 이제 계속 여기서 사는 거지. 학교도 전학 안 가고. 그래, 이 녀석아.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럼, 와, 이제 이사를 안 가다니. 나 그럼 짐도 전부 다 푼다? 그래, 짐도 다 풀고 다 정리해 놓아. 그럼 나 아빠가 사줬던 비틀즈 포스터 붙여도 돼? 그럼, 이제 우리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쭉 살 거야. 그동안 너 붙이고 싶었던 포스터, 사진, 이런 거 다 붙여도 돼.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아빠랑 여기저기 이사를 하느라 저는 항상 박스에 있는 짐을 다 풀지 않았어요. 언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옷이나 물건을 몇 개만 딱 꺼내두고 나머지 짐은 항상 박스 안에 그대로 담아두었죠. 제 짐뿐만 아니라 집의 모든 물건들이 그랬어요. 살면서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딱 꺼내놓고 박스 안에 그대로 두었다가 이사를 할 때 상자째 옮기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에서 그렸던 그림, 받았던 상장, 좋아하는 가수의 브로마이드는 물론 작은 사진 한 장도 벽에 붙여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였죠. 그렇게 6년, 7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 아빠의 말이 꿈만 같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처음 제 방에 비틀즈 브로마이드를 붙이던 그날이 말이죠. 하나뿐인 아들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브로마이드는 지금도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정도로 제가 아끼는 물건인데요. 어릴 때 살았던 어느 집에서 매일 옥상에서 어떤 형이 비틀즈 노래를 듣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그 노래가 비틀즈인지도 모르고 들어보니 한국어도 아닌 것 같아서 참 요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도 모르게 자꾸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가사는 제대로 모르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그 음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형에게 이게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니 비틀즈라는 영국 가수의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보이니 그 형은 신이 나서 저에게 그 가수의 이름부터 역사, 그리고 노래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가사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면서 노래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형처럼 비틀즈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그동안 유명한 가수들의 관심도 없던 제가 비틀즈 노래를 하루 종일 따라 부르고 공책에 꼬부랑 글씨로 가사를 적어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브로마이드를 사주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이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사준 브로마이드라 저에게 의미가 특별할 수밖에 없죠. 당당하게 브로마이드를 붙이고 처음 등교를 한 날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제 마음은 한껏 부풀었어요. 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학교 가는 길이 그날 처음으로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진짜 오래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어요. 그래도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여전히 교실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조용한 아이였어요. 입학한 지 2달째가 되도록 딱히 친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애도 없었죠. 나도 애들이랑 조금 더 친해져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용기를 내야 하는데 하면서 소심한 제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애들 앞에 서면 이상하게 몸이 얼어붙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생각하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버리기도 하고요. 그날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그때 이렇게 농담을 했다면 친구들이 좋아했을 텐데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주번이라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이건 제가 좋아하는 비틀즈의 노래인데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복도 쪽에서 노래가 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였죠. 그러더니 잠시 후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아서 가지고 가는 한 친구의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어요. 그때 어딘가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짜고짜 그 친구의 뒤를 쫓아갔어요. 저, 저기, 너? 저기, 그, 너, 너도 비틀즈 좋아해? 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반 친구에게도 아닌 다른 반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건 적은요. 그동안 선생님 심부름 등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던 적은 있었지만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죠. 제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도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저를 멀뚱히 쳐다보는 그 친구를 보고는 아, 괜히 말을 걸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잠깐 침묵이 흐르는 몇 초가 저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너도 비틀즈 좋아해? 우와, 다른 애들은 비틀즈는커녕 외국 가수는 관심도 없던데 맨날 서태지와 아이들인가에만 관심 있고 나, 비틀즈 좋아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진짜?
우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비틀즈를 엄청 좋아하거든. 우리 집에 LP판도 있어. 우와, LP? 아, 나, 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뭐? LP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안 되겠네. 이따가 우리 집에 들으러 갈래? 너, 너, 너희 집에? 음, 나 지금 청소 다 해서 옆 건물에 있는 동생만 데리고 가면 돼. 내, 내가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비틀즈 좋아하는 친구는 처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렇게 처음으로 용기 내 말을 걸었다가 저는 그 친구의 집까지 놀러 가게 되었어요. 옆반 주번이었던 그 친구와 수업 정리를 다 끝내고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놀러 갔죠. 집으로 놀러 갔더니 할머니가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친구랑 먹으라고 과자랑 음료수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친구를 따라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커다란 LP 기계가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LP판이 잔뜩 꽂혀 있었고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 옆에는 노래 테이프들도 잔뜩 있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이렇게 막 들어와도 아버지가 혼내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버지 이제 안 듣거든. 돌아가셔서 못 들어. 어, 어? 미, 미안해. 아?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 됐어. 내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랑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 그 뒤로 할머니가 나랑 내 동생을 돌봐주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가 신기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먼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친구는 저와는 굉장히 달랐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성격도 무척이나 활발하고 이야기도 재밌게 잘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도 없었고 한마디로 구김살이 없는 밝은 아이였어요. 뭔가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친구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당당함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까지 저희는 LP로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와서도 오늘 하루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처음 보는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놀다 온 게 너무 신기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도 제가 오늘 친구 집에서 놀다 왔다고 이야기하자 깜짝 놀라셨어요. 내일은 친구랑 같이 과자라도 사 먹으라면서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애는 워낙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다 보니 저도 아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저희 반에도 그 애랑 친했던 애들이 저와도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초등학생인 동생을 데리러 같이 갔어요. 친구가 많은 아이지만 동생을 챙겨야 하다 보니 학교 끝나면 항상 약속에 빠지더라고요. 저희는 초등학교에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같이 숙제도 하고 LP로 음악도 듣고 간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음악 이외에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해서 거의 날마다 같이 노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2학년이 되어서는 같은 반이 된 덕분에 1학년 때보다 더 친하게 지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단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 소심하기만 했던 제 성격도 그 애를 닮아가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를 워낙 열심히 했어요. 성격만큼 저희는 성적도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잘하는 게 공부다 보니 같이 어울려 놀면서 그 애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그 친구도 어느새인가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저랑 같이 숙제도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면서 저는 그 애로부터 긍정적인 성격을 배우고 그 친구는 제 덕분에 성적이 조금씩 올랐어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단짝이었죠. 그렇게 중학교 시절 내내 붙어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학교가 끝나면 여전히 그의 집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근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기도 했어요. 같이 용돈벌이 해보겠다며 아침에 만나서 우유도 배달하고 신문도 돌리고 아는 분의 가게에서 홀서빙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좋아하는 비틀즈 테이프도 사고 둘 다 대학에 갈 꿈을 꾸면서 저금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언젠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비틀즈 음악을 잔뜩 틀어둘 수 있는 가게를 차리자는 꿈도 꿨어요. 대학 졸업해서 돈을 엄청 많이 주는 회사에 가자면서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언젠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은 대학에 다니는 꿈도 꿨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절친한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친구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당장 입원비에 치료비로 대학에 가겠다는 꿈은 접어야만 했어요. 어린 동생까지 있었으니 친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근처 공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죠.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돈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해 겨울 저는 수능을 보고 원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좋은 성적이라 장학금도 지원받는 조건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어요. 저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정말 다행이라면서요.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잠시였어요.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친구가 그렇게 많이 우는 모습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일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문하면서 부의금으로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넣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던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난 후 친구가 찾아왔어요. 나 이 동네 떠나. 뭐? 아는 분이 울산 쪽에 진짜 돈을 많이 주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 뭐? 그렇게나 멀리? 음, 멀지만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빨리 돈 벌어야 병원비도 마저 갚고 내 동생도 나중에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지. 나는 아니라도 동생은 나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잖아.
걔는 대학 보내야지. 얼마나 가 있는데? 모르겠어. 가봐야 알 것 같아. 들어보니까 한 1년만 열심히 하면 금방 큰 돈 모은다고 하니까 돈 모으면 다시 돌아올게.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 무슨. 조익금 많이 낸 거 너지? 딱 보니까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돈 탈탈 털어서 냈던데. 어? 아니, 근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야, 그 돈이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지. 네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거잖아. 너도 대학 가려면 책도 사고, 뭐 거기서 지내려면 하숙비 그런 것도 내야 한다며. 너한테도 필요한 돈이었잖아. 괜찮아. 어차피 장학금 받았으니까 학비는 괜찮고,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고맙다. 그 돈이 너는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진짜 큰 의미야. 너보다 훨씬 부잣집인데도 그것보다 적게 내고 간 사람들도 많거든.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친구는 저에게 지갑 하나를 불쑥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좋은 건 못 해주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이런 지갑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좋은 곳에서 새 거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 가죽도 엄청 비싼 거야. 아버지가 쓰시던 거?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줘도 돼? 너희 아버지 유품을. 괜찮아. 난 그렇게 비싼 가죽 지갑 들고 다닐 일도 없고, 그거 말고도 아버지 물건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거라서 앞에 이니셜도 쓰여 있거든? 너랑 우리 아버지 이니셜이 똑같잖아. 그래서 다들 네 거인 줄 알 거야. 아, 맞아. 너희 아버지랑 나랑 이니셜이 똑같았지. 우와, 이걸 너희 어머니가 만드셨다고? 손재주가 엄청 좋으셨구나. 우리 엄마 옛날의 꿈이 디자이너였거든. 애들 키우느라 꿈은 못 이뤘지만 그래도 아버지 생신이라고 직접 가죽대어서 자르고 바느질해서 만든 거야. 명품 지갑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맨날 그 지갑만 쓰셨어. 내가 어릴 때였는데도 아버지가 그 지갑 받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 소중한 물건이니까 나한테 가장 귀한 친구한테 주고 싶었어. 고맙다. 다시 한번.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귀한 물건을 내가 깨끗하게 잘 쓸게. 가서 다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래. 너도 대학 갔다고 이제 신나서 놀지 말고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라. 알았어. 저희는 마지막으로 힘내라며 서로를 꽉 껴안아 줬어요. 소나기에 힘이 풀릴 때까지 악수하다가 헤어졌죠. 친구와 이별을 한 이후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에 학교 공부에 온몸이 부서져라 매일을 보냈어요. 친구는 공장 근처에 방을 얻어서 지냈고 집 전화가 없어 공중전화로 저희 하숙집에 연락하고는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대화가 끝날 때쯤 다음에는 언제 전화할지 약속을 정하고는 했죠. 저도 친구도 너무 바빠서 1년이 다 지나도록 서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서로의 소식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화로 안부만 물은 지 어느새 1년이 넘어가며 친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병원비도 모두 낼 수 있었고 다시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사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군대 문제로 한참 고민이 많던 저는 우선 공부가 먼저라는 생각에 계속 입대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법학과를 진학한 저는 사법고시를 볼까 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을 준비하고는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남들은 그것만 매달려도 합격할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돈을 벌면서 공부가 될까 싶었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 준비하다가 괜히 시간과 돈을 쓰느니 빨리 졸업해서 대기업이나 학원 강사로 취직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2, 3년 늦은 나이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입대하게 되면서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휴가 때 가장 먼저 연락을 했던 사이일 정도로 여전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휴가 나가기 전 아버지에겐 날짜를 이야기해두면 친구가 그때 맞춰서 집 전화를 하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휴가를 나가서 친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다 가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분명 아버지도 지난주쯤 친구가 연락했을 때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그때 전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었다고 해요.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휴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전화가 없었어요.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었지만 제 쪽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제가 다시 복귀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종종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지 물었지만 여전히 한 번도 전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다 물어볼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1주, 2주,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서도 친구는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벌써 친구와 연락하지 못한 지 6개월이 훌쩍 넘어 이제는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죠. 저녁 전 마지막 휴가를 나왔고 저는 집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업하면 이제 뭐 그 사법시험인가 뭔가 그거 보냐? 사법시험? 그래. 그 법대 나오면 다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아, 다는 아니고 많이들 준비하지. 다들 변호사 판검사가 꿈이니까. 음, 너도 그거 준비할 거야? 글쎄. 나는 그냥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려고. 괜히 공부한다고 시간이랑 돈 쓰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아이, 우리 아들도 그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딱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변호사?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던데 아주 멋지더라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좋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진짜 훌륭한 거 아닐까 싶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생각했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너 시험 합격할 때까지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공부해. 그 정도는 아버지가 힘써 볼 테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진짜 그 변호사가 멋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떤 촉이 있었나 봐요.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일하다가 쓰러지신 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거든요. 이걸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제가 휴가를 나온 때 일어난 일이라 저는 아버지의 장례까지 마치고 복귀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휴가에서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르게 된 저의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럴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마지막 휴가가 끝날 때까지도 친구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죠. 친구가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어진 것도 살짝 괘씸하기도 했어요. 결국 전역을 한 이후 아버지와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던 우리 집 전화도 끊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영영 다시는 그 친구와 연락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제 삶이 크게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얼른 대학을 졸업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죠. 앞으로 길이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꼭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니 이 악물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효도라고는 제대로 해본 게 없는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거라도 이뤄서 하늘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꼭 시험에 합격해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은 정말 험난했어요. 당장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아서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다음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공부하느라 집중했더니 밥 먹는 것도 까먹는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일과 공부를 매일같이 하면서 오직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을 꿈꾸며 달렸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어요. 우스갯소리로 사법고시 합격은 하늘이 정해준다는 말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가끔은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닐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만큼의 인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거라며 어려운 살림에도 사주셨던 비틀즈 브로마이드를 보면서 나도 살아생전 못다한 효도를 어떻게든 해내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총 12년이 걸렸어요. 5년이 넘을 때쯤 포기할지 고민도 했지만 그 이상이 되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서 무조건 합격을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무수히 탈락의 고배를 마시던 어느 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진짜 합격을 한 것이 맞나?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고는 했죠. 그렇게 마침내 12년 만에 저는 당당하게 사법연수생 자격으로 입소했어요.
물론 이 과정도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끈기를 봐서는 이 정도는 가뿐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연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같은 동기 한 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형 여자친구 없지? 어? 나 아는 사람 중에 30대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연수생 중에 혹시 나이 비슷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다른 형은 이미 결혼했다고 하고 내가 듣기로 지난번에 형은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던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은 없지. 나한테 그분 소개해 주려고? 어, 임용 합격해서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얼굴도 귀엽고 예쁘다고 하더라고. 어때? 근데 그분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형이 어디가 어때서 키도 크고 뭐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지. 그럼 된다고 한다. 얼떨결에 여자분을 소개받는 약속이 생겨버렸어요. 대학 입학하고 초반에 연애를 몇 번 하기는 했지만 고시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자친구는커녕 데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연애를 안 한 지도 10년이 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거절할까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기로 약속했다면서 꼭 나가달라고 부탁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0대 후반 노총각으로 나이 들고 있던 저는 갑자기 연애할 기회가 생겼어요. 부담 갖지 말자고 몇 번이나 스스로 다짐했는데도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강남의 한 파스타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단발머리에 귀여운 얼굴의 한 여자분이 걸어오더라고요. 30대라고는 하지만 20대처럼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저는 너무 떨려서 인사도 겨우 했어요. 잔뜩 긴장한 탓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제 어리숙한 모습도 웃으면서 받아주셨어요.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었어요. 5살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대화가 꽤 잘 통하더라고요. 밥도 다 먹었는데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혹시 나만 재밌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여자분이 먼저 이 차를 가자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밥은 제가 사겠다고 신이 나서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낸 순간 갑자기 여자분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순간 제 지갑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 지갑, 그거 어디서 났어요? 여자분은 제 지갑을 가리키면서 물어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지갑만 꺼냈을 뿐인데 선자리에 나온 여자분이 울었으니까요.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얼른 결제하고 어느새 펑펑 울고 있는 여자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손수건을 꺼내주고는 진정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죠. 제가 지갑 좀 다시 자세히 봐도 될까요? 저는 지갑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자분은 지갑을 들고는 어루만지더니 다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맞네, 맞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네. 그러면서 계속 지갑을 만지면서 울었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그냥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다시 지갑을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어요. 어린 시절 친구가 줬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격이 정말 소심했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같아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이야기를 나눈 그날 바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버지가 듣던 LP를 들려줬어요. 그 후로 계속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아, 군대 가서 어느 날 연락이 또 끊겼어요. 나쁜 놈.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말 못 해주고 그 친구가 멀리 돈 벌러 갈 때 자기 아버지가 쓰던 지갑이라고 줬던 거예요. 저랑 자기 아버지 이니셜이 똑같다면서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면 야속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럴 친구가 아니라서 분명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오래된 지갑인데도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친구에게 어떤 사정이 있던 거라면 그래도 어디에선가 부디 잘 살았으면 고생이 많았던 친구라서 부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쓰게 됐네요. 그 지갑 저희 아버지 거예요. 네, 네? 지갑에 이니셜 쓰여 있죠? 예전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시장에서 가죽 쌓아서 직접 자르고 바느질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오빠가 항상 애지중지 하던 거예요. 어머니의 정성과 아버지의 행복이 모두 담긴 물건이라면서 엄청나게 아끼던 지갑이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서 우리 집이 그때 너무 어려워서 돈을 마련하려고 판 줄 알았어요. 오빠 속상할까봐 차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었는데 친한 친구한테 줬던 거구나. 가장 아끼던 물건이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줬나 봐요. 오빠요? 네, 저희 오빠요. 비틀즈를 좋아하던 음악은 LP가 최고라면서 나중에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던 제 친오빠요. 비틀즈? 그럼 혹시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초등학생 때 맨날 학교에 오빠 친구가 같이 데리러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친구가 당신이었군요. 와, 전혀 몰랐어요. 하도 오래전이고 어릴 때 모습이랑 많이 달라져서. 맞아요. 어릴 때 제가 밖에서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피부가 엄청 까맸죠.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셔서 통통했기에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사진 보면 지금이랑 매우 다르다 싶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면 혹시 오빠는 지금, 아, 우리 오빠 보러 가실래요? 그러더니 그녀는 저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는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너무 많이 그립고 생각했던 친구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쪽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늦을 것 같다더니 손은 잘... 어, 너는... 방 안에서는 팔과 다리에 커다란 흉터가 생긴 친구가 걸어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던 친구의 모습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보고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짠, 깜짝 선물을 가져왔지. 어때? 오빠가 맨날 이야기하던 그 친구 맞지? 정적이 흐르던 저희 둘 사이에 그녀가 일부러 더 밝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면서 울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껴안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지만 저희는 그동안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친구가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던 저희 세 사람은 겨우 거실로 들어왔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동안 오빠는 큰 수술을 했어요. 제가 막 20살이 되었을 때 교대 합격했다고 축하해주겠다면서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퇴근하고 케이크를 사오면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병원에 바로 옮겨졌는데 상황이 진짜 심각했죠. 겨우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지켜보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뇌사는 면했다고 하는데 그 후로 일주일이 넘게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식물인간이 된 채 기약 없이 잠이 들었어요. 아직 숨은 쉬니까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 깨어날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오빠 병간호까지 정말 정신없는 20대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는 무슨 결혼도 못하고 30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3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때쯤에는 오빠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냥 매일 잠들어 있어도 오빠를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을 누워만 있다 보니 그 후로도 쉽지 않더라고요. 몸에 근육도 다 빠지고 음식도 그동안 먹지를 못했으니 그때 오빠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혼자서는 눈뜨기도 어렵고 말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가 깨어나고 나서 제가 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지난 10년 병간호하고 수발 들었던 것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깨어나고 나서도 재활 치료하는데 거의 5년이 걸렸어. 병원에서는 다시 말하거나 걷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옆에서 나 때문에 자기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동생 생각하면 그냥 포기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재활했어. 진짜 이 악물고 어떻게든 남은 삶은 동생이 나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 그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도 걷고 말하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게 되었어. 아, 그,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내 연락 많이 기다렸을 텐데 깨어나고 나서 네 생각도 정말 많이 났거든. 그런데 예전 전화번호는 연락이 안 되고 학교도 이미 졸업하고 너를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 친구의 몸에 난 흉터를 보니 그때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어난 이후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웠죠.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악 물고 노력해왔듯이 친구는 동생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을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저도 그때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준 지갑을 쓰는 것을 보고 꽤 감동하더라고요. 명품도 아닌 지갑을 오랜 시간 아끼면서 사용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면서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비싼 거로 꼭 바꿔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후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핸드폰이 생긴 덕분에 예전과는 달리 저희가 소식을 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 만날 수 있었죠. 저는 그동안 연수 생활로 바쁘고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고, 친구는 나중에 LP바를 차릴 거라면서 학원에 다니며 커피와 칵테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든든하게 응원해주면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는데요. 셋이 모여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녀와 저 사이도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혹시 우리가 연애하면 친구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저라면 믿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저희 사이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연수원을 졸업하고 유명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고 친구는 꿈에 그리던 LP바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취업하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친구와 함께 LP바에서 프로포즈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제 청혼을 예스라고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재회하고 운명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버지의 바람처럼 변호사도 되었는데요. 친구가 오픈한 가게도 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꿈 같은 일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도 하나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비틀즈의 LP를 들을 수 있는 멋진 가게 사장님인 베스트 프렌드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메시지도 보내고 통화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이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좋은 친구와 다시 멀어질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